만약 내가 당신에게 강원 산속에 고립되어 살아가던 한 무명의 여인이 한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순간들을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히 예언했다면 믿겠습니까? 그녀는 아무도 나라가 무너질 거라고 믿지 않던 시절의 경제 붕괴를 경고했습니다. 세상을 충격에 빠뜨린 비극이 일어나기 훨씬 전 그녀는 바다가 무고한 생명을 삼킬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 모두가 축제를 기대하던 어느 날 밤이 공포와 죽음으로 끝날 것이라고 사건이 벌어지기 며칠 전에 이미 예고했죠.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예언이 있었다면 정치인도 아니고 특정 재난도 아닌 바로 한국의 심장이 잠시 멈췄다가 새로운 박동으로 다시 뛰기 시작할 것이라는 메시지였다면 말입니다. 이 예언은 단절과 집단적 충격, 그리고 다시 태어날 수도 무너질 수도 있는 미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학자들과 그녀의 추종자들은 이 순간이 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2025년까지의 시기 안에 그것이 올 것이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울리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녀가 새로운 맥박이 시작되기 전에 침묵이라 부른 그 순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강원도의 고요한 산들 속 도시의 소음과 정치적 다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던 이 여인은 침묵의 여사제라 불렸습니다. 화려한 사원도 눈길을 끄는 의식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새벽마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고 해질 때까지 긴 명상에 잠기곤 했습니다. 가까이에서 그녀를 지켜본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성도 인정을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 때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지녔습니다. 첫 번째 대예언은 199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국은 고속 성장기를 지나며 가장 유망한 아시아의 호랑이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낙관이 가득했고 언론은 연일 기록적인 경제 성장을 보도했으며 가정마다 우리는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기, 그 무명의 무당이 섬뜩한 말을 전했습니다. 머지않아 이 나라의 금고는 텅 비고 아버지들은 참을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미친 소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튼튼한 경제가 어떻게 무너진다는 말인가? 경제학자들의 모든 예측과 통계를 거스르며 고립된 삶을 사는 한 여인의 말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러나 3년 뒤인 1997년 한국은 아시아 외환 위기에 휘말리게 됩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가정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잃으며 나라는 전체적으로 거대한 희생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유명한 금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남녀노소가 결혼 반지, 장신구, 갑옷까지 내놓으며 외채를 갚기 위해 나섰습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절망 속에서 흐느끼며 자신들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많은 이들은 이미 그 미래를 경고했던 침묵의 여사제를 떠올렸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에 대한 세간의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전에는 괴짜 노인으로 조롱받던 그녀가 이제는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녀의 단순한 삶은 그 예언의 깊이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화려한 언변이 아닌 짧고 수수한 문장들, 비극이 벌어진 뒤에야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의 수수께끼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도 징조는 계속 나타났습니다. 2014년 여사제는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또 하나의 환시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젊은 영혼들을 삼키는 바다에 대해 이야기하며 차가운 물이 무고한 생명들을 집어삼키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날짜도 이름도 주지 않았고 단지 경고만을 남겼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저 또 하나의 시적인 비유일 뿐이라며 넘겨들었습니다.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는 막연한 이미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해 4월 16일 한국은 한 세대 전체를 뒤흔든 비극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수백 명의 수학여행 학생들을 태운 세월호가 황해에서 침몰한 것입니다. 300명이 넘는 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대부분은 탈출조차 하지 못한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한국은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에 잠겼고 여사제의 말은 다시금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또 한 번 미리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명성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어진 경고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그녀의 추종자들에게 그녀는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외면하는 보이지 않는 신호들을 포착하는 존재였습니다. 반면 비판자들에게는 여전히 운이거나 애매한 해석일 뿐이었지만 가장 회의적인 이들조차 부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녀의 말은 항상 실제와 너무나도 가까웠습니다.
세월호의 비극은 또한 이 나라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에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안전에 대한 신뢰,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 체계적인 사회에 대한 믿음은 배와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바다가 앗아간 것은 생명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지탱하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도 함께 무너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사제의 경고는 비극을 막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징조는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언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언, 금융위기와 세월호 참사는 침묵의 여사제 이야기를 지탱하는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발언이 공허한 은유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고통스러운 현실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녀의 삶은 조용했지만 그녀의 말은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잊혀졌던 한 단순한 여인이 한국의 역사에 영원히 남을 서사 속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누가 외땅 옷에 홀로 사는 노파의 단순한 묘사가 현대 한국의 가장 참혹한 도시 참사 중 하나와 연결될 것이라고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2022년 10월 그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단순한 집단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축제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얼마나 무방비한지를 드러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즐거움을 찾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탈출구 없는 덫에 갇히게 되었고 생기 넘치던 밤은 비명과 절망 그리고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또 하나 적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여사제의 말이 결코 허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냉혹한 증거였습니다. 그녀의 모든 문장은 사회의 심장 깊숙이 쌓여있는 무언가를 꿰뚫는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는 너무 늦게서야 그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의 고통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위협은 항상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종종 사회의 내부, 방심과 조급함, 그리고 무관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듣지 않던 비극을 예고한 후 여사제는 마지막 예언을 남겼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처럼 사람들 앞에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오직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만 비밀스럽게 전해졌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떨리는 손, 무거운 숨결, 그러나 시간을 꿰뚫어 보는 듯한 단단한 눈빛.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심장이 멈출 것이다. 죽음이 아니다. 새로운 박동이 시작되기 전에 멈춤이다. 전 세계가 그 충격을 느낄 것이고 아무것도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다. 간단한 말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커다란 신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자가 그것의 의미를 묻자 그녀는 세 가지 징조를 덧붙였습니다. 결정적인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나타날 것들이었습니다. 첫째,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둘째, 세계가 한반도를 바라보게 될 별 하나. 셋째, 거꾸로 흐르는 물. 어떤 이들은 그것을 그저 또 하나의 은유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여사제의 과거를 아는 이들에게는 그것은 분명 커다란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였습니다. 이전 예언들과 달리 이번에는 단일 사건이 아닌 집단의 운명, 한국의 미래, 수백만 명의 삶까지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미지들이 담고 있는 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북쪽의 바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70년 넘게 지속된 분단의 기억,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사제가 이 바람을 말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기후 변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균형 자체가 뒤흔들릴 변화를 암시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별, 세계가 주목하는 별, 이것은 이미 눈앞에 펼쳐진 현실입니다. 한국은 이제 문화, 기술,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세계는 한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별은 영광의 빛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 선택의 압박, 전 세계의 조명 아래에서 실수할 위험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징조, 거꾸로 흐르는 물, 가장 난해하면서도 강렬한 이미지입니다. 강이 흐름을 거스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녀의 언어에서 이것은 허황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사회적 불균형의 상징이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는 젊은 세대, 높아지는 자산 가치 속 무너지는 일상, 역할이 바뀌어버린 세대 간의 역전 현상. 우리는 모두 이 왜곡을 느끼고 있지만 그것을 해석해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제자는 그녀의 마지막 말을 기록하며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녀는 미래를 저주로 보지 않았다. 경고로 보았다. 모든 예언은 대비할 수 있는 기회이며 피할 수 없는 형벌이 아니라고 믿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 그녀는 두려움을 주기 위해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깨우기 위해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이전의 예언들이 구체적인 비극을 가리켰다면 이번에는 한 나라의 방향성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이 될 것인가? 우리가 미래로 무엇을 들고 갈 것인가?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예언, 멈추는 심장과 다시 태어나는 박동, 은 우리를 선택의 문 앞에 씁니다. 결국 그 멈춤은 단지 혼란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 조직하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일까요? 그녀의 말이 지닌 상징의 무게는 어디까지일까요? 그리고 그녀가 말한 모든 것들이 실현된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보이시나요? 우리는 단순히 과거를 되돌아보며 그녀가 맞았다고 말하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준비되어 있는가? 국가의 심장이 멈췄다가 더 강하게 다시 뛰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여사제의 제자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가 상징으로 말할 때 그것은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변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징후들을 묘사하는 것이었다고. 그리고 그 징후들 중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언제나 가장 불안한 것이었습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이 바람이 의미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국경을 넘어 불어오는 찬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무게입니다. 70년이 넘도록 이어진 분단의 아픔, 헤어진 가족들, 작은 불씨 하나가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끊임없는 공포. 북쪽의 바람은 한반도의 유령이며 한국은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상처의 기억입니다. 여사제는 말했습니다. 그 바람이 강하게 불어올 때 얼어붙은 벽들이 갈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누군가는 이 말을 예상치 못한 대화의 시작, 불가능해 보이던 만남, 분단을 넘어서는 재접촉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반대로 들렸습니다. 긴장 고조, 안보 불안, 수백만의 삶을 흔드는 급격한 변화의 신호로. 여사제의 은유가 가진 아름다움은 그것들이 닫힌 문이 아니라 열쇠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열쇠를 어떻게 돌릴 것인지는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었고 그 바람이 어떤 의미인지 느끼는 것은 마음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껴지는 건 아닐까요? 북쪽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전 세계의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멈춘 군사훈련, 갑작스러운 비밀회동, 예상 밖의 메시지,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사제의 예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곧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징조, 별, 세계의 별. 그녀는 말했습니다. 전 세계의 눈이 한국을 향하게 될 때 별은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더 이상 예언이 아닌 현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K-팝은 대륙을 넘어 전 세계로 퍼지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국제영화제를 휩쓸고 기술력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핵심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거대한 강국들 사이에서 한국은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닌 무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사제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별이 더 빛날수록 그 무게는 더 무겁다. 그 빛은 자랑일 수도 있지만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 선다는 건 끝없는 압박, 전 세계의 시선, 실수할 수 없는 책임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이제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 선택 하나가 세계적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별은 칭찬받기 위해 떠오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험을 위해 떠오른다. 그녀는 이 별을 축복이 아닌 심판의 불빛으로 보았습니다. 운명이 한국을 시험대에 세운 것이며 우리가 그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두 징조를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차가운 북풍, 변화를 몰고 오는 불안정한 공기, 세계를 비추는 별, 자랑이자 무거운 책임. 이 둘은 따로 있어도 강력합니다. 하지만 교차되는 순간 그 만남의 지점은 폭발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여사제의 목소리는 더욱 강하게 울려 퍼집니다. 바람과 별이 교차할 때 심장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가올 침묵 속에서 새로운 맥박이 시작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무언가 더 큰 것의 문턱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까? 그 긴장은
단지 정치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집단적인 것이며 마치 나라 전체가 깊게 숨을 들이쉰 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올지 모르는 상태로 멈춰 있는 듯한 감각입니다. 이 감정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보이지 않는 신호라고 불렀던 것의 일부입니다. 어쩌면 그 바람은 단지 북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사회적 피로감, 내부의 분열, 이미 우리 관계 속에서 보이는 균열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별은 단지 기술이나 K-팝만이 아니라 세계 앞에서 미래의 모델을 짊어지는 책임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여사제의 은유는 언제나 더 깊은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단지 외부의 사실이 아니라 우리 집단 영혼의 상태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모든 것이 지금 바로 이 역사적 시기에 맞물리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두 징조, 밀어붙이는 바람과 태워버리는 별의 충돌을 살아내고 있다면요. 우리가 두 눈을 피할 수도 아무 일도 없는 척할 수도 없이 그 충돌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이 바로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이야기가 단순한 과거의 기억이 아닌 현재의 불안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징조는 이제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살아있고 우리 사이에서 숨쉬고 있으며 우리가 주목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 번째 징조가 그 둘에 합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이 거꾸로 흐른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사제가 남긴 세 번째 이미지는 아마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거꾸로 흐른다. 처음 들었을 때는 불가능한 상징처럼 보입니다. 결국 강은 흐름을 거꾸로 하지 않고 바다는 산을 오르지 않으며 자연은 되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언어에서 이 은유는 결코 물리적 흐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흐름이 거꾸로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희망을 짊어져야 할 젊은이들이 시작도 해보기 전에 포기를 선택합니다. 내일을 건설해야 할 가정들이 아이를 가질 의지를 버립니다. 안정감을 제공해야 할 부모들이 끝없는 빚 앞에서 무력함을 느낍니다. 평화를 누려야 할 조부모들은 손주들보다 더 깊은 두려움으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고 있는 듯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정체되고 되려 뒤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사제는 말했습니다. 물이 거꾸로 흐를 때 바닥에 쌓인 더러운 것들이 드러날 것이다. 그것은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화를 위한 과정이라고. 왜냐하면 물이 빠질 때 진흙이 드러나고 밀물이 물러갈 때 바다 밑바닥에 잊힌 잔해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미지는 너무도 강렬해서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위기, 불평등, 세대 간 불신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기회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더러움이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만 우리는 그것을 치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 아닐까요? 피로하고 숨막히고 의욕을 잃어버린 사회, 미래를 믿지 못하는 청년들,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진 중년 세대, 평화를 누리기는커녕 고독 속에 남겨진 노인들, 이 초상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앞에 지금 여기를 흐르고 있는 강입니다. 반대로 흐르는 강. 그리고 그 강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여사제는 결코 상징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하나의 보이지 않는 실로 엮었습니다. 그 실의 이름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우연이 아니다. 반복되는 하나의 주기이며 그 주기는 4번의 열을 따라 흐른다. 그리고 그 4번째 열마다 하나의 단절이 찾아온다. 뒤를 돌아보십시오. 그 시간의 리듬이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1905년 조선은 주권을 잃었습니다. 40년 후 1945년 해방이 찾아왔지만 동시에 한반도는 갈라졌습니다. 또 40년 후 1985년 민주화의 물결이 본격적으로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순환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마치 매 40년마다 한국의 심장이 시험을 받는 듯한 흐름. 이 수치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적어도 징조를 믿는 이들에겐 말이죠. 그 각 시대의 전환점은 모두 고통과 함께 왔고 그러나 동시에 변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번 주기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그녀가 말한 거꾸로 흐르는 물의 예언이 이미 우리 거리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의 선택들 속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가장 격렬한 전환의 순간을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할 때 몸에 소름이 돋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머나먼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에서 서로 눈을 피하는 지친 눈빛,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고요한 집안, 서로를 향해 차갑게 칼날을 겨누는 정치인들, 그리고 그 틈에서 단지 숨 돌릴 틈 하나를 바라는 국민들. 이것들은 더 이상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징조입니다. 그리고 그 징조는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앞에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40년 주기는 마치 보이지 않는 북소리처럼 역사의 리듬을 꾸준히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사제에 따르면 이 주기가 세 가지 징조, 북쪽의 바람, 세계를 비추는 별, 거꾸로 흐르는 물과 겹쳐질 때 민족의 심장은 멈춘다고 했습니다. 죽음으로서가 아니라 멈춤으로써. 무겁고 짙은 침묵, 그러나 그 침묵은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공간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면 바람은 이미 불고 별은 이미 빛나며 물은 이미 흐름을 거슬렀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주기는 문 앞에 도달했습니다. 네 개의 힘이 한꺼번에 교차하는 순간, 이 앞에서 누가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조합은 단순히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압도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도자도 정당도 정부도 넘어서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집단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민족의 영혼이 시험대 위에 오르는 순간 문을 넘어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기 직전의 고요한 떨림, 그리고 어쩌면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감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추측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작동을 시작한 시계 앞에 서 있다는 감각. 그 시계는 되돌릴 수 없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남습니다. 심장이 마침내 멈추는 순간, 그 침묵 이후엔 무엇이 올 것인가? 여사제는 결코 특정 날짜를 운명의 날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징조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이 모든 징조가 만나는 한 시점이 존재한다고. 그때가 오면 한국은 되돌릴 수 없는 갈림길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자신의 길을 선택해야만 할 것이라고. 그녀는 이 시점을 민족의 건너미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정치 지도자들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모든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아무도 제외되지 않는다. 마치 온 나라가 함께 하나의 교차로에 서 있는 것처럼 세 갈래 길이 열려 있지만 어느 쪽도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순간, 그 가운데 하나의 길은 단절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쌓이고 쌓인 고통이 집단적인 힘으로 전환되는 길. 그 고통은 벽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공간을 여는 에너지가 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북쪽의 바람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다리가 되고, 세계를 비추는 별은 짐이 아닌 인정이 되며, 거꾸로 흐르던 물은 비극이 아닌 정화의 상징으로 기억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용기, 집착을 내려놓는 결단력, 그리고 과거를 떠나보낼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반대편에는 새로움을 거부하는 길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지배하고 상처는 계속 벌어진 채 남아있으며 아무도 그것을 치유하려 하지 않는 길입니다. 이 길에서는 바람이 폭풍으로 변하고 별은 외부의 압력에 꺼져버리며 탁한 물은 모든 것을 쓸어가버립니다. 그것은 정체의 길, 희망이 천천히 사라지고 사회는 끝없이 분열되고 서로를 믿지 못한 채 피로만 쌓여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중간의 길이 존재합니다. 더디고 점진적이며 즉각적인 단절은 없지만 명확한 미래 또한 보이지 않는 길. 이 길에서는 여기저기 수선하며 찢어진 것을 덧대고 결단이 필요한 변화는 미루며 현상을 유지하려 합니다. 누군가에겐 더 안전해 보일 수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피할 수 없는 것을 단지 지연시키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 세계의 길은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현실의 선택지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정치적 결정, 경제의 흐름, 시민의 분노, 혹은 무관심 하나하나가 이 나라를 어느 방향으로 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여사제의 마지막 경고 중 가장 섬뜩한 말이 등장합니다. 심장은 아무 이유 없이 멈추지 않는다. 그것은 다시 설정되기 위해 멈춘다. 왜냐하면 오래된 리듬은 더 이상 생명을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거의 영적인 힘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정치체계의 소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 전체의 영혼 상태를 가리킵니다. 심장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수축하고 이완하며 일정한 리듬으로 뛰며 몸 전체에 생명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그 리듬이 흐트러지면 몸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녀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박동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그것은 고통스럽더라도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완전히 새로운 박동이 시작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박동은 어느 한 지도자, 어느 한 정부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만의 마음이 함께 울리는 소리입니다. 과거의 비극에서 배운 사람들, 순환의 무게를 자각한 이들, 그리고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들의 총합. 하지만 우리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여사제의 예언 속에 벼락처럼 울려 퍼지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관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객이 아닙니다. 이 역사의 무대는 우리 하나하나의 선택과 침묵, 말과 행동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사제의 제자는 그녀의 마지막 말을 눈물 속에 기록했다고 전합니다. 그녀는 마지막에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라. 새로운 리듬은 침묵 속에서 태어난다. 멈춤을 두려워하지 마라. 심장은 멈춤 속에서 다르게 뛰는 법을 배운다. 이 말은 칼날처럼 우리 마음을 찌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경제에선 기회보다 빚이 더 많으며 사회 속에서는 세대가, 남녀가, 지역이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꾸로 흐르는 물이고 압박받는 별이며 끊임없이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느끼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하나의 징조라면 어떻습니까? 역사가 새로운 박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 심장이 멈추는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환의 순간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리듬이 터져 나오기 직전의 침묵.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바로 예언의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긴장된 1초, 새로운 박동이 시작되기 전에 그 1초 속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읽은 당신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그 여사제가 우리 앞에 서서 당신의 눈을 바라본다면 그녀는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너는 준비되어 있다. 아니면 그녀는 두려움과 분열, 불신만을 보게 될까요? 이 질문은 정부에게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트에게 던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질문은 나에게, 당신에게, 지금 이 시대를 짊어진 모든 이에게 던져집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박동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집단의 심장, 각자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그래서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가 아직도 귓게 울리는 이유는 미래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뛰고 있다. 이제 여러분께 조금 다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을 마주한 바로 지금의 당신 마음을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해 주세요. 당신이 지금 변화가 이미 불고 있다고 느낀다면 댓글에 바람이라고 남겨주세요. 세상의 이목이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느낀다면 별이라고 적어주세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정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느낀다면 물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한국의 심장이 새로운 리듬을 준비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맥박이라고 써주세요. 이 단어들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를 이해했음을 나타내는 표시, 그리고 이 순간의 일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작은 징조입니다. 당신의 단어는 지금 이 역사적 고요 속에서 새로운 박동을 기다리는 함께 뛰는 첫 울림이 될지도 모릅니다.